정동영 전 의원이 4.29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 관악을이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요동치는 판세 속에서 여야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동영 전 의원 출마하실 거로 보셨습니까? 정동영 예비 후보가 저는 네네네. 사실 출마하지 않으려고 예상을 좀 했었어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이제 새정치연합을 탈당할 때도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언급을 했었고, 또한 현재 또 이제 야권의 표 분산으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게다가 국민 모임도 사실은 인재 영입에 사실 뭐 상당히 성적이 저조했잖아요. 인재 영입 위원장을 이제 정동영 전 의원이 맡았던 건데, 전반적인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정동영 위원장의 출마는 야권에게도 그렇고 정동영 전 의원 본인에게도 썩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에서 출마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결국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세가 요동친다고들 그러는 건데, 야당으로서는 어쨌든 표의 분산 때문에 관악을이 대단히 어렵게 됐습니다. 게다가 또 광주, 서울에서는 또 천정배 전 장관이 출마를 한 상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야권이 특히 새정치연합이 말이죠. 야당이, 제1야당이 만약에 선거에서 이번 정동영 전 고문의 출마로 말이죠. 패배하게 된다면은 뭐 새정치연합의 그 입지도 대단히 어려워지고,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은 뭐 당연히 타격을 받을 거고요. 지금 이제 가까스로 새정치연합이 뭔가 좀 기력을 회복해 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고, 문재인 대표가 입하 전당대회 이후에 당대표 취임한 이후에도 뭔가 어쨌든 중도로 의원을 확장해가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정동영 이 위원장의 출마가, 인재영입 위원장의 출마가 야권의 특히 관악을에는 또 호남 유권자가 또 대단히 많단 말이죠.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말이죠. 이래서 표의 분산이 상당히 불가피하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이야 뭐 선거 공학적으로 당연한 부분인데, 과연 국민 모임이 기치를 내걸었던 거, 뭔가 야권의 재편,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계파 갈등이 대단히 불거졌었단 말이죠. 그 당시엔 뭐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절박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야권의 분열 쪽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부정적 평가가 더 우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예. 황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 최 교수님과 거의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은 정동영 전 장관이 출마하시지 않을 것으로 보았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출마 선언하면서 새벽 4시까지, 마침 또 그 전날은 뭐 물레동 다 쓰러져가는 그 폐 공장에서 뭐 보았다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야당다운 야당이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기치를 새로 내걸기 위해서 나왔다 얘기하는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그저께죠. 보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금 취임 50일. 그래서 현재 50일째 마늘과 쑥을 먹고 있다. 그만큼 환골탈태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라던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보면 여론조사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조금씩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자칫 야권의 분열로 직결될 수 있는 출마가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 문제 제기와 함께, 오히려 정동영 전 장관이 이번에 관악을에 출마함으로써 사실 결과적으로 정동영 전 장관이나 광주, 서울에 출마한 천정배 전 장관이나 오히려 불리해졌다. 왜냐하니까 통상 이런 식으로 야권의 분열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떠돌기 시작하면은, 보궐선거라는 것은 재보궐선거는 평균적으로 투표율이 한 30에서 35% 왔다 갔다 언저리입니다. 결국 실제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충성심이 강한, 각 당에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있죠. 지금 보면 관악 같은 경우는 지난 88년 지난 13대 이후 7차례에 걸쳐서 6차례는 당시 평민당 계열이 압승을 했고, 호남권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지난 2012년 같은 경우는 야권 단일 후보로 이상규 당시 후보가 나가서 당선되었던 거 아닙니까? 즉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이고, 역시 거기서 가장 힘을 갖다 쓰는 것은 호남 향후예요. 근데 이쪽 충성도 강한 유권자들이 봤을 때 정동영 장관이 나옴으로써, 전 장관 나옴으로써 오히려 이렇게 돼가고 어부지리를 오신한 후보가 얻는 것이 아닌가, 새누리당에 이런 어떤 경계력이 떨어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투표하게 되고, 오히려 보면은 표가 결집하게 됩니다. 수도 있다. 오히려
이른바 호남 지역의 전략 투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결집하게 되고 이 영향은 곧 보면 광주, 서울에도 영향을 주어서 그 천정배, 정동영 과거 원래 96년에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이른바 세피 수혈로 들어왔던 분이 천신정 아닙니까? 네.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네. 또 이 세 분이 마침 2000년에는 당시 권노갑 상임고문에게 대척점에 썼었죠. 정확하게 뒤통수를 쳤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보면은 2003년 참여정부 시작하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놓았던 새천년 민주당 떠나서 제일 먼저 열린 우리당 만들겠다고 선도 탈당했던 분들 아닙니까? 뭐 그러한 부분들이 작동하게 되면은 역시 호남 정서 또 관악에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한 영향력 있는 그런 충성도가 간 호남 정서의 표가 이건 아닌데 했을 경우 오히려 표가 결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 전 장관의 출마는 본인도 굉장히 보면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고 천정배 전 장관도 어려움에 몰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갖다 연출해내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말이죠. 최근에 그 담대한 진보를 내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정동영 전 의원이 뭔가 진보 쪽으로 상당히 스탠스 옮기는 듯한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읽혀집니다. 상당히 뭐 일리 있고 명분이 있는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우리 사회의 어떤 비정규직의 문제라든지 노동자의 어떤 이해를 대표할 만한 세력이 별로 없다라는 게 정동영 후보의 주장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지 않은 그 세력과 그렇지 않은 국민과의 한판 승부다라는 그런 식으로 커다랗게 프레임을 짰어요, 지금. 전부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기득권이라는 게 정동영 장관의 얘기로는 전 장관의 얘기로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다 기득권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다 보수 정당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새정치연합이 물론 새누리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진보적인 아젠다를 많이 얘기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이란 말이죠. 진보 정당이라고 우리가 분류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제 정동영 예비 후보의 말은 맞으나 기본적으로 정동영 전 의원은 지금 우리 황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열린우리당 의장도 2번이나 했고 또 지난 대통합민주신당 때 17대 대선 때 대선 후보였어요, 야당에.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이 기득권의 수혜자라면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제가 맞다 하더라도 정동영 후보가 내세운 명제가 분명히 맞고 프레임이 맞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견인할 만한 주체로서의 이러한 명분은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선거공학적인 차원을 떠나서 말이죠. 표의 결집도라든지 표의 분산 이런 정치공학이나 선거공학적인 측면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당위적으로 볼 때 과연 그것이 야권의 어떤 새로운 재편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대표되지 않는 그러한 계층들, 소외 계층이나 약자들을 대표해서 제3의 대한정당 이라는 것이 과연 선거를 위한 득표를 위한 것 이상의 이하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명분도 없다. 명분이 없다. 실익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당초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모임 지난 1월 달에 보면 정동영 전 장관 탈당해서 이제 국민 모임 쪽으로 갔는데 국민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라든가 또 명진 스님, 다음에 보면 정지영 감독이든가요. 이런 분들이고 굳이 따지자면 지난해 12월에 통합진보당 해산된 이후에 이분들의 흐름, 이른바 그 이념적 스펙트럼은 통진당 온건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당하고 통합진보당 온건파 그 사이쯤에 아마 자리매김을 하면 딱 맞는 분들이 국민 모임의 이분들인데 주축인데 이분들이 이야기하기는 이제 정동영 전 장관 영입하면서 좀 인재를 영입해와라. 사실은 갖다 인재를 영입을 못 해왔죠. 오히려 지금 플레잉 코치가 된 셈입니다. 본인이 뛰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김세균 좀 명예 교수 등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것이 당신이 보면은 좀 그 괜찮은 인물도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 한 명도 좀 네 곳에서 재보궐선거인데 한 명도 우리 출마 못 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 모하면 코치가 직접 뛰어라. 이런 압박이 굉장히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동영 전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뭐랄까 마음의 안팎으로 굉장히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과연 명분도 약간 약할 뿐더러 또 실리적으로도 만에 하나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세 가지 경우가 있군요. 본인이 당선되는 경우 또 정동영 전 장관이 본인이 나옴으로써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또 본인이 나와서 새정치민주연합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태호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신환 후보,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당선된다 하면은 정동영 전 장관은 무슨 욕을 먹게 됩니까? 야권 분열시켜서 결국 8년 만에 그러니까 7.8기가 되는 거죠. 7번 계속 야당이 이겼는데 드디어 새누리당에게 길을 열어주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뒤에 정동영 전 장관께서 이제 스튜디오에 출연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한번 제가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봐 주세요.
그러면 사실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표정 관리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선거 구도가 매우 유리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일단 야권표가 네. 정동영 전 의장이 워낙 호칭이 와서 제가 전 의장이라고 했다가 전 장관이라고 했다가 네, 그래서 네. 정동영 후보라고 그러겠습니다. 네네. 정동영 후보가 상당한 전 득표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고 또 나름대로 야권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1야당에서 고문의 위치에 있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악을에서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많고 하니까 표의 부상이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에는 뭐 정동영 후보가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오신환 후보와 이제 정동영 후보와 정태 후보를 같이 놓고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이제 과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정동영 후보로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을 하겠죠. 당선되면 가장 이제 정 후보로서는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낙선하더라도 2위로 낙선하냐 또 3위로 낙선하냐의 그렇죠. 차이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고려했을 텐데 자신의 향후 정치적 입지도 그렇고 말이죠. 문제는 그거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안철수 현상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왜 안철수 의원에게 우리가 기대 걸었었냐면 뭔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적대적 공존이란 말을 많이 했었어요 한때. 양당이 서로 대립하지만 같이 어쨌든 우리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하에서 서로 이제 뭔가 제1야당의 프리미엄 그리고 여당의 프리미엄을 계속 누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뭔가 새로운 진정한 진보 세력의 출현이 좀 어렵다라는 네. 측면에서의 선거제도 개편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때 제3 대한정당을 기대했던 게 안철수 의원이고 뭐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이제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동영 이제 후보는 말이죠. 네네. 기득권 세력을 우리가 이제 혁신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그런 것도 현재 이제 조금 링거를 맞아가지고 이제 기록을 회복하기엔 제1야당에게 이건 말하자면 야권 재편의 절박함이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개파 갈등이 막 불거지고 야당 내에서 이른바 구민주당 세력과 열린우리당 계열이 막 충돌했을 때 네. 그럴 때는 정말 국민 모임에 어떤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게 또 현실이에요. 정치라는 게 계속 시각과 변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 예를 들어서 국민 모임 입장에서도 예. 예를 들어서 진보 세력의 어떤 세력화가 필요한데 지금 정동영 전 의원 같은 분이 해서 어떤 구도적인 역할을 해서 국민 모임이 좀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이 국민 모임에게 네. 있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동영 후보에게 계속 종용 내지는 압박을 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 후보도 여러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택을 한 거라고 보는데 그다 하나 해결할 게 있어요. 노동당이나 정의당이 또 출마를 하잖아요. 관악을. 네. 그냥 그런 전반적인 진보 진영을 뭔가 재편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민 모임이 정말 단순한 원내 지출이 목표가 아니고 또 정 의원도 정 후보도 단순하게 1년 더 배지 달려 하는 게 아니다. 내년 총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니냐. 국민 모임도 그렇고 말이죠.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 모임이 현실 정치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김세균 교수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다면 내년 총선까지 더 진보정의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한 다음에 정동영 후보도 마찬가지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그때 나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국민 모임도 좀 조급한 면이 있고 네. 정동영 후보도 물론 이제 자신이 빨리 이제 원내 진출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신이 내세운 진보 아젠다를 성취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있겠지만. 뭔가 국민 모임도 그렇고 정동영 후보도 너무 좀 조급하다. 조급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평가시네요. 지울 수가 없어요. 네네. 네. 그렇군요. 좀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해외 자원조사를 놓고 이제 국정인데 사실은 청문회조차도 못 드릴 판국으로 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이번에 이제 작년 연말이죠. 당시 네. 야당에서는 사자방, 방. 4대강, 자원조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방산비리. 요즘은 네. 사자방에서 사가 바뀌었어요. 포자방, 네. 포스코, 뭐 기자방. 기자방이라는 기자의 기자가 아니라 기업, 네. 대기업을 네, 얘기하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자원외교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보면 야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예. 결국 그것 때문에 검찰이 보면 대대적으로 지금 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네네. 보면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그야말로 전광석까지 파헤쳐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검찰의 속도와 지금 해외 자원 이쪽 국조에서는 네. 보면 사실은 결국 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갖다 증언대에 세우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갖고 결국 그 수많은 시간을 갖다 실갱이하다 결국 이제 며칠 안 못하겠다. 남았죠. 며칠 네. 안 남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하면 여당에서는 그러면 당시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 하던 문재인 세워라.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그러면 쓰겠다. 그러면 뭐 또 정세균도 세워라. 이런 식으로 서로 입씨름만 네. 하다 사실은 허송했잖아요. 근데 저는 허송했다 하더라도 이미 실체적 진실은 검찰에서 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초 국정조사 야당에서 네. 이 문제를 제기한 것만 갖고도 충분한 역할은 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시점에서 이제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명박, 문재인, 정세균 줄줄이 나와서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건 저는 어떻게 보면 여당도 야당도 사실 정략적으로 망신 주기 하자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밀고 땡기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뭐 4월 7일인가 문 닫게 되는 것 그건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다. 왜냐하니까 이미 네.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파헤치고 국회 국정조사에서 뭐 청문회를 열든 뭐 하든 그거보다 벌써 10곱절, 100곱절 더 보면 실제적 진실을 파고 들어가고 있고 보면 소환 단계 하나하나도 차곡차곡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 검찰 수사 결과를 좀 두고 보고 네. 근데 그것이 미진하다면 그 이후에 다른 형태로 뭐 예를 들어 올 하반기에 국정조사 아닌 국정감사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메꿀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갖고 굳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갖다가 세우는 지원대 게 세우겠다. 또 거기에 대해서 않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 나와라. 이런 것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따름이죠. 바람직 않다. 저도 뭐 우리 황 의원님 생각에 거의 공감을 해요. 왜 네. 그러냐면은 국정조사라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3월 10일 날 이완구 총리가 총리 담화에서도 밝혔잖아요.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해외 자원 개발이라고 아주 적실했어요. 그 네. 하나의 아이템을 말이죠. 당연히 뭐 파헤쳐야 되는 부분이죠. 저는 사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뭐 그런 게 있었다면 전 뭐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정조사의 대상이 같이 거기까지 포함됐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표 그러다 보면 또 여러 뭐 박영준 장관 이렇게 차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에 국회 쭉 나와가지고 기존에 여러 국정조사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대개 국정조사는 사실 한계가 있겠죠. 어떤 수사를 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네. 단지 이제 국정조사가 갖고 있는 또 역할과 임무도 있어요. 꼭 수사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에게 어떤 진실을 밝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 국정조사는 여타의 국정조사와 역시 다름없이 말이죠. 지나치게 그 증인 채택 문제로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고 그렇다. 그리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표가 증언 때 쓴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실현 가능성은 전 낮게 두고 있다고 봐요. 그렇게 네. 뭐 그 실현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걸 주장을 하고 지금 아직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지가 없는 건 검찰이 볼 아니냐? 때 네. 국회가 왜 저렇게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여야가 같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다시 얘기가 돌아갑니다만 여야의 적대적 공존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적대적 종종 공존이다. 적대적 공생, 뭐 적대적 공존 이런 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바로 그런 이제 그 틈새를 정동영 그 후보가 파고드는 거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정치권이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나 야나 항상 이럴 때 물론 정치라는 게 현실이고 실물 정치이기 때문에 뭐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책 이익을 챙기는 건 당연합니다. 이게 무슨 뭐 학문적인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래야 말이죠. 이걸 이렇게 네. 많은 시일을 낭비하고 여전히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대표 증언때 세워라 말아라 이런 것들은 이미 벌써 국민들이 볼 때 과연 뭘 국정에서 하겠는가라는 생각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별 큰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회의론적으로 보시고 예전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특검이다, 뭐 청문회다, 국정조사다 해갖고 늘 보면 이게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 예전에 보면은 좀 다른 경우입니다만은 그때 고급 온로비 사건 때, 온로비 사건 때 그 당시 청문회 열어서 결국 그 수많은 사람들 갖다가 불러놓고 난리 법석을 지겼는데 결국 밝혀진 건 뭡니까?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다. 그 하나는 몰랐다는 건 자주 얘기하는 것이고 네. 실제 보면 국정조사 청문회 보면 사실은 정치적 행위죠. 정치적 행위인 것이고 지금 해외 자원 개발이 여당도 야당 같은 경우 얘기는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한 40조 가량의 돈들이 쉽게 해서 그냥 국민의 혈세들이 그냥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여당도 그 일정 부분 40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수십조 돈이 어쨌든 보면 뭐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좀 망실되었다. 거기다 최근에 검찰 수사 결과 나오는 것은 그것이 당시의 권력의 실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얽히면서 뻔히 안 될 거 알면서 막 1680%나 네. 되는 그런 그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걸 갖다 마구잡이 인수한 건 아니냐? 인수하고 사들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 뭐 하베스트 문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전문성이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의 국정조사에서 그런 실체적 진실을 갖다 밝히기 어렵다. 밝히긴 쉽지 않고 검찰이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이걸 파헤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우리 옛날 보면 여수장 우중문시라는 시 있죠. 네. 지금 국정조사는 그 문제를 제기한 것만 갖고도 충분한 충분하다. 의미는 있었으니 네. 너무 보면 지금 현재 여야 공이 200명 증인을 신청했어요. 근데 증인 채택률이 몇 명입니까? 제로입니다. 200명, 여야가 공이 200명을 신청하겠다 그러는데 실제 합의해서 채택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건 뭐냐니까 앞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니까 적대적 공존하면서 어쨌든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 뭐 시간만 끌고 그만두겠다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당초 어쨌든 문제 제기한 것만 갖고도 충분한 의미는 있었다 하는 부분에 저는 방점을 찍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이제 사실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이고 4월 전국이 시작되는데 4월에 보면 이슈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일주기도 있고요. 또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는 공무원 개인 연금 시안이라든가 등등 4월 전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한 분씩 좀 정리를 해주시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전국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4월 전국에 지금 세월호 참사 일주기 4월 16일이니까 그리고 공무원 연금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말이죠. 네. 이 아마 이번 4.29 재보선과 직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월호 참사를 야당에서 어떤 유리하게 자신들에게 국면에 활용하려 할 것이고 여권에서는 어떤 공무원 연금 개혁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음으로써 뭔가 이번 선거에 치적으로 내세우려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여야가 격돌을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역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인데 세월호 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그 여야가 지금 입장이 달라요. 지금 세월호 특위를 뭐 방해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빨리 타결을 지어야 돼요. 지금 여야 그리고 이쪽에 공무원 공투원이라고 그러죠. 공무원 노조 쪽의 의견이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노조도 공투원도 좀 양보할 때는 됐다는 생각이 들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공무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내세워가지고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황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공무원 연금 93년에 첫 적자를 갖다가 본 이후에 95년, 2000년, 2009년 세 번에 걸쳐서 언필칭 개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그저 수박 겉핥기식의 개혁 내지는 개악에 가까운 개혁을 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결국 107만 공무원 조직은 대한민국 어느 조직보다 가장 막강한 이익단체임이 하나하나 증명되고 있어요. 5월 2일까지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에서 결론 내고 5월 6일 날 방망이 두들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심지어 여당조차도 당초 얘기했던 보면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요체는 이겁니다. 왜 예전 같이 관존 민비식으로 왜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시 먹느냐, 무 먹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정부 여당의 생각은 뭐였냐니까 공무원 연금도 점차적으로 국민연금하고 같은 수준으로 간다는 것인데 이것이 강력한 공무원 아까 공투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 조직의 집단적 저항에 부닥치면서 결국은 야당안, 노조안으로 점점 흘러가면서 모수개혁 내지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그야말로 무늬만 개혁인 개악으로가 흐르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두 분 모두 4월 전국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주요 이슈가 될 거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돼야 되는데 이것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엉뚱한 이야기로 아마 본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커질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